여러분 안녕하세요. 녹색당의 그린펀치 2019년 새마음 갖고 돌아왔습니다. 지난번에 세팅이 약간 아침마당 같다, 좀 올드하다, 약간 이런 평들이 좀 있어서 올 한 해 새마음으로 저희가 세팅을 좀 바꿔봤습니다. 둥그런 원탁에서 우리 패널분들을 모시고 차도 마시면서 수다 떨듯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아마 보시는 분들도 조금 더 편히 우리 방송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새해 잘 시작하셨어요? 원하시는 거 혹은 뭐 내가 계획 세워놓은 거 작심삼일하지 않고 꿋꿋이 하고 계신가요? 저는 사주 토정 비결을 보러 가려고 했는데 네이버에 제 사주를 미리 봐주신 분이 계셔서 그걸 좀 봤습니다. 신지의 사주라고 네이버에 치면 두 분이 봐주셨어요. 한 분은 저한테 말을 반만 해야 되는 사주라고 하셨고, 다른 한 분은 뭐라고 하셨냐면 2018년 19년 운이 좋지 않고 2020년도에서 비로소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말씀처럼 2020년에 운이 트이기도 바라지만 사실 운이라는 게 각자가 다 만들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올 한 해 2019년도 열심히 생활하면서 자기 운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요, 그린펀치도 그런 마음으로 실행해 보려고 해요. 더 많은 분들께 녹색펀치, 그린펀치를 알려드리고 녹색당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을 잘 전달하는 걸 목표로 새 길을 유튜브에서 열어보고자 합니다. 유튜브에 부는 녹색바람, 녹색당의 그린펀치 주목해 주시고요. 올 한 해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첫 주제를 뭘로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요. 2월 1일 안희정 2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요. 안희정 성폭력 사건을 첫 주제로 하고자 합니다. 사실 2018년도에 미투 운동의 바람이 한국을 계속해서 뒤흔들었고 올 한 해도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어서 첫 주제로 안희정 성폭력 사건이 참 알맞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두 분을 모실 건데요.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대위에서 활동하시는 두 분을 모시고자 하니까요. 끝까지 잘 지켜봐 주시고요. 우선 시간이 한 1년 정도 흐른 사건이어서, 맨 처음 이제 미투 때보다 1년 정도 흐른 사건이어서 간단하게 이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타임라인을 좀 살펴보지요. 굿디디님 안녕하세요. 드래곤 란님 안녕하세요 해주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안희정 사건은요, 2018년 3월 5일에 시작됐습니다. 이 피해자가 JTBC 뉴스룸에 출연하시면서 직접 이 사건을 자기 목소리로 미투 고발하셨고, 덕분에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이 JTBC 인터뷰가 끝나고 나서 바로 비서실은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입장을 냈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5시간 뒤였나요? 안희정 씨가 이 비서실 입장이 잘못됐다. 사실은 모두 다 나의 잘못이고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라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시인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피해자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3월 19일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안희정은 두 번째 검찰 출석에서 갑자기 말을 바꿉니다.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3개월 뒤인 6월 19일에 1심 공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다라고 얘기했고, 또 안희정 측은 그것에 반대해서 위력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7월 27일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고요. 8월 14일 법원은 역사에 길이 남을 5점인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참 황당하죠. 당연히 누가 봐도 유죄인 사건인데, 게다가 처음에 자기가 자기 잘못을 시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죄가 아니라 무죄로 나왔다니. 그리고 재판부의 판결문이 참 기가 차고 코가 찰 지경이었습니다. 그날 예상에도 없었던 집회가 법원 앞에서 열렸고요. 전국 각지에서 열렸고 또 수천 명의 여성들이 참여했습니다. 무죄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해서 못 살겠다 박살내자, 뭐 안희정이 무죄면 사법부는 유죄다, 뭐 이런 집회 기자회견도 계속해서 진행이 됐고요. 8월 20일 검찰은 이 2심에 불복하여
법리오해, 사실오인, 심리 미진했다라고 얘기하면서 항소장을 제출했고 11월 29일부터 2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한 해가 지나서 2019년 1월 9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 구형했고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2월 1일 저희는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11개월간의 싸움이었어요. 가짜뉴스도 많이 돌고 또 피해자분이 말도 안 되는 어떤 인신공격이나 억측 같은 데에 휩싸이기도 했고요. 또 그 유례 없는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를 지원하시면서 많은 활동가분들이 힘드시기도 하셨고 지치기도 하셨고 더 많이 잘 싸워주시기도 했습니다. 2부에서는요, 이 공대위에서 활동하신 두 분을 모셔서 1심 때 어떤 걸 좀 느끼셨는지, 그리고 또 피해자들을 둘러싼 억측화, 혹은 뭐 잘못된 판단들이 많은데 그걸 좀 돌아보고 우리 사회가 이 관련한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 혹은 성폭력 사건을 어떻게 다시 재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채팅창의 댓글은요, 우리 두 분을 비롯하여 저희 모두에게 큰 힘과 또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잠깐 그 입으로 넘어가기 전에요, 우리 영상의 하단에 보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실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꼭 하나씩 눌러주셔야 저희가 유튜브 하는 맛이 납니다. 다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2부 시작 전에 이 두 패널분이 활동하시는 성폭력 상담소와 한국 성폭력 상담소와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에 관한 단체 영상을 짧게 보시고 저희는 2부에서 본격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당신이 알던 변호사와 꽤 다른 변호사. 우리는 뭐가 다를까요? 우리는 국내 최초 공익 변호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는 5개가 없습니다. 의자가 없습니다.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이웃을 먼저 찾아갑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가지 않던 길이었기에 넘어지고 가끔 눈물이 나도 포기하지 않고 2004년부터 한결같이 달려왔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단단한 바위 같은 법이라도 인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법은 인정하지 않고 바꿔갑니다. 욕심이 없습니다. 우리와 같은 공익 변호사들이 더 많아지길 바라며 사람들을 잊고 지원하고 교육합니다. 수임료를 받지 않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하라며 수임료를 대신 내주시는 1,800명의 시민 후원자가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 후원자와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새로운 길을 만드는 공익 변호사 공감. 청소년 상담소요? 한국 성폭력 상담소! 아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성폭력의 구조나 문제의 원인들을 찾고 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5개 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성폭력 상담소니까 상담만 한다는 인식이나 근데 이름 상담소가 좀 이렇게 아니요. 모금도 해야 되고요. 여러 지원금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되게 다양한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좀 모아내는 베이스 캠프 역할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근데 몰라. 여기 이 자리에 있으지만도 거의 한 15년이 됐는데도 이런 데가 있냐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름을 정하신 분이 여기 안 계신데 얼마 전에 초기 설립자 스태프들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성폭력이라는 말을 넣을 것이냐 아니냐 해가지고 되게 많이 그 논쟁을 했는데 정말 성폭력이라는 말을 명시하기를 너무 잘했다. 예전에는 그 신문에 날 때도 가장법계범죄다 이렇게 나고 정조에 관한 죄라고 하는 게 형법 32장의 이름이었던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것이
이제 점점 이제 사회를 변화시키면서 성적 자유결정권 침해 문제고 이것을 우리 성폭력이라고 명명하고 성폭력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의 그 양태의 그런 폭력들이 있다는 것을 계속 알려왔기 때문에 이 말을 그때 27년 전에 명시해서 지금까지도 이 운동을 끌어오게 한 게 되게 잘한 일이다. 굉장히 뿌듯해 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고. 저는 애초에 성폭력이라는 단어 자체가 되게 우리가 일부러 정치적으로 만들어낸 용어라고 생각하는데 그전에는 뭐 목술집이나 뭐 정조를 지금도 그렇게 말하잖아.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를 이제 이거는 폭력이다라는 걸 방점을 찍기 위해서 뭐 생존자 말하기 대회도 그렇고 피해자들이 상담을 하는 것이 사실 세상에 말을 처음 하는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말하고 뭐 상담자도 말하고 지원자도 말하기 시작하고 법정에서도 말하고 때로는 말하기 대회 같은 무대에서도 말하고 또 그 말하기들이 모여서 또 이제 뭐 변화들을 만들고 상담 운동으로서의 상담소는 저는 되게 의미가 있다. 근데 상담은 사실 말만 보면 서로 이야기를 나눈다는 거거든요. 누가 누구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처치, 치료적인 개입 이런 걸 한다는 의미만이 아니고 서로 이야기를 나눈다는 건데 성폭력 나만 알고 나만 비밀로 하고 있다가 누군가랑 얘기 나누다 보니까 이걸 완전 다시 해석하게 되고 이 둘이 넷이 되고 뭐 1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하면 이 서로 얘기 나누는 데서 다 새로운 언어가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겨난 처음 들어보는 언어, 이걸 해석하는 처음의 언어, 그거를 가지고 성문화 운동을 할 수 있는 거고 연구를 할 수 있는 거고 법을 바꿀 수 있는 거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서로 이야기 나눌 수밖에 없다. 성폭력 문제는. 그래야 여기서 새로운 말이 생겨난다. 그런 저희의 활동의 시작. 한국 성폭력 상담소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후원회원 가입으로 함께해요. 든든하게 함께하기. 네, 2부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2부에서는 패널 두 분을 새로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11개월간의 과정들을 혼자 설명하느라 막 달달 이야기했는데요. 좀 숨을 돌리고 천천히 얘기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간 정정 드릴 게 있어요. 오늘 모신 패널 두 분 다 공대위에서 활동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한 분 오맨님은 공대위에서 활동하시지만 오늘 변호사님으로 모신 그 차혜령 변호사님은 민변 여성인권위원회에서 활동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피해자를 위한 어떤 그 법 해석, 법리 해석 이런 것들을 내주시고 계셔요. 네, 그러면 제가 소개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요. 우선 차혜령 변호사님부터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이라는 곳에서 일하는 차혜령입니다. 그리고 아까 소개하신 것처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인권위원회에서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작년 11월에 그 안희정 사건의 항소심 법원의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이름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인연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네, 오맨님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한국성폭력 상담소 상근활동가인 오매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오시느라 힘들지 않으셨어요? 혹시 녹색당 한번 와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처음이어가지고 다른 네. 입구로 1층에서 들어왔더니 그렇죠, 다음부터는 이 다른 쪽 입구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네. 다음에 또 와야 될 것 같아요. 꼭 와주세요. 여기가 찾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오맨님은 처음 오시나요? 처음은 아닙니다. 네. 네, 잘 왔어요. 네, 자주 녹색당을 도우러 와주시는 활동가분 한 분이세요. 오늘 저희가 2부에서는 새롭게 마련한 코너를 중심으로 수다를 좀 떨어보려고 하는데요. 이름하여 우리 댓글 푸르게입니다. 여러분 댓글 볼 때마다 심란하시죠? 저는 뉴스 댓글을 안 봅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에 요새 못 들어가게 돼요. 뭐 오유, 클리아 이런 데 안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초 카페를 몇 번 이렇게 눈팅하러 들어가는데요. 그만큼 우리 온라인이 폭력과 혐오,
그다음에 차별의 언어에 익숙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댓글들을 모아 중요 댓글들을 모아 이 댓글들을 푸르게 맑게 깨끗하게 만드는 코너인데요. 저희가 미리 기사를 통해서 얻어진 댓글들을 좀 정리를 해왔어요. 입으로 차마 제가 말하기 어려운 댓글들도 있어서 그냥 창에 그 화면에다가 짧게 좀 띄우려고 합니다. 이 댓글 완전체를 가져온 건 아니고요. 이렇게 댓글에 빈칸을 줬습니다. 재미있으라고. 그래서 그 두 분께서 이 댓글의 빈칸이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맞추고 나서 관련돼서 잠깐 수다를 좀 떨고 그 다음에 이 댓글을 고쳐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어떻게 푸르게 고칠 것인지. 첫 번째 댓글은요. 내가 보기엔 이건 그냥 땡땡이다 이에요. 뭘까요? 이렇게 맞추면 누가 맞추는 거? 네, 두 분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혹시 생각나시는 게 있으면 지금 채팅창에다가 댓글로 주셔도 좋습니다. 네, 두 분께서 맞춰주시겠어요? 이건 그냥 땡땡이다. 제가 이거 스크립트를 보고 이게 재밌지가 않을 것 같은데 표정 관리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게 좀 고민이 되긴 했는데 저는 사실 이 댓글 많이 봤어요. 네, 그 측근들이 많이 또 팬클럽 활동하셨던 분이 제일 많이 쓰는 댓글인 것 같은데요. 이 댓글 많이 쓰시더라고요. 불륜이라고 아마 많이들 쓰시는 것 같습니다. 불륜이다. 혹시 변호사님은 뭐라고 보세요? 저도 불륜. 네. 너무 저희는 이거 못 맞출 줄 알았는데 너무 딱 맞추시네요. 그리고 오매님은 화가 나셨습니다. 네, 맞아요. 이런 방송 사고가 이거 불륜입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좀 많이 들어보셨나요? 주변에서 공대위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네, 공대위에는 약간 이렇게 순화된 버전으로 얘기가 들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이런 단어로 오진 않았고 그냥 뭔가 관계에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어떤 사연이 있을 수도 있는데 공대위가 알고 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간접적이고 은근한 방식으로 많이 왔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댓글이 사실은 예전에는 고발 이전에는 다 알았던 관계들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올리고 심지어 이제 제 타임라인에도 와서 쓰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썼던 댓글인 것 같아요. 근데 좀 이상한 것은 뭐냐면은 불륜이면 이제 상호적인 관계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불륜이기 때문에 이제 피해자를 욕하는 거면 불륜을 싫어하는 분들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불륜의 상호적인 거니까 상대방한테도 욕을 할 것 같은데 불륜이라서 욕을 하는데 왜 안지사는 화이팅이고 피해자는 몹쓸 사람인가? 그래서 불륜을 싫어하는 분도 아닌 것 같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댓글을 보고 사람들이 불륜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피해자가 갖고 있는 어떤 직위와 도지사라고 하는 직위가 만났었을 때 당연히 어떤 정분이 날 수밖에 없고 제가 아시는 분은 뭐라고 하셨냐면 자기가 여성분이셨어요. 여성분인데 아무래도 그 권세를 위해서 사랑에 빠졌다가 뭔가 수가 틀려서 그렇게 고발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은 피해자를 향한 공격이고 가장 큰 고통의 그 핵심 주요 원인이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평하고 피해자의 곁에 서주지 않는 것 자체가. 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보세요? 사실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억측과 추측이 너무 난무한 시대잖아요. 왜 이런 말들을 던지게 되는 걸까요? 차이령 변호사님 혹시? 처음부터 너무 뻔한 모범답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폭력 강간하면 그리는 그림이 지금도 5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그렇게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폭력하는 상황을 상정을 하고 그것이 강간이다라는 굳건한 통념이 있고 그 통념들이 일부에서는 깨어지기도 했지만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사건의 피고인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랫동안 미디어라든지 여러 공간에서 공적인 공간에서 봐왔던 사람인데 민주주의와 인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고
강간이고 강간이란 것은 폭행과 협박, 상대방이 반항을 못하게 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을 써서 하는 것인데 저렇게 뉴스에 나와서 당당하게 인터뷰에 임하는 피해자, 장애인도 아니고 의사 표현도 당당하게 하는 사람이 피해자로 성폭력의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간에 대한 어떤 굳건한 통념이 결국 이 사건에서도 가해자와 피해자에 투영되고 그렇지 않으면 강간이 아니라면 뭐냐? 그럼 불륜이겠지. 합의에 의한 관계면 불륜이겠지. 이렇게 곧바로 사고가 진행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 들으니까 그 자연스럽게 다음 댓글로 좀 연결되는 것 같네요. 다음 댓글은요. 바로 제가 다 짜잔. 이건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너무 땡땡있다 라는 댓글입니다. 혹시 아무거나 던져주시죠. 너무 자신 있다? 너무 자신 있다. 비슷합니다. 정답이 아닌가요? 근데 비슷합니다. 피해자가 너무 자신 있다와 비슷한 게 뭘까요? 너무 어려운가요? 제가 힌트를 좀 드리면 피해자가 너무 뭐랄까? 이거 용기랑 좀 비슷한 말인데요. 조금 안 좋은 단어로 해석할 수 있는 단어이고 특히나 이제 여성들이 이게 있다고 하면 기센 여자처럼 여겨지는 너무 강단이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 누가 만든 거야? 피해자가 너무 강단이 있다라는 댓글이었어요. 저희가 이제 뉴스에서도 봤고 인터뷰도 봤는데 뭔가 너무 담담하고 방송에서 나오는 거 말하는 거 보니까 참 강단이 있는데 왜 이거를 성폭력을 거부하지 못했냐? 근데 나였으면 바로 거부하고 강단 있게 처리했었을 텐데 그리고 또 이 인터뷰들을 보면 말도 너무 잘해서 아무래도 기획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참 이게 바로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던 피해자다움인 것 같아요. 왜 그때 완강하게 거부하지 못했으며 거부할 정도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그렇게 굴지 않았냐. 이런 추측인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성폭력 피해자들은 피해자다움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더 많이 고통을 받게 되잖아요. 네, 피해자다운 얘기 되게 많이 했고 많은 분들이 1심 재판 비판하면서 많이 같이 피해자다움에 대해서 비판해 주시고 있고 오늘도 사실 서지영 검사 말하기 1년 되는 날이어가지고 한겨레 21에서 한겨레 신문에서 피해자다움에 대해서 오늘 특집으로 이제 전면으로 쓰셨더라고요. 그리고 박창진 전 사무장님, 노조위원장님도 피해자다움 때문에 너무나 쇼핑도 못하고 막 그러셨다고 글을 쓰셨는데 저는 이제 아까 불륜이랑 관련 지어서 너무 사람들이 어떤 폭력과 차별이라든지 이런 현실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봐야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윤리적인 태도를 취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이제 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쉽게 그냥 저 사람이 피해자야라고 말하면은 내가 드려야 될 마음이 되게 크지만 저 사람도 같이 좋아했대 라고 말하면은 이걸 딱 이제 소비할 수 있잖아요. 성매매 문제도 마찬가지로 그 착취의 현실을 들여다보기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래서 저걸로 번 돈으로 뭐 명품백 산대 라는 말 한마디로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딱 소비하는 사람이 되게 쉬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루는 인권의 현장마다 이렇게 그 한마디 단어로 인해서 딱 그 우리가 말하고 싶은 어떤 차별과 계속 재생산되는 어떤 폭력의 구조가 딱 그냥 동등한 사람들, 그냥 다 너도 상호적인 어떤 원인 제공자들, 이렇게 딱 그 구도가 바뀌어버린 어떤 한 단어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복지에 대해서도, 복지로 뭐, 수급자가 핸드폰을 새 거를 갖고 다녀, 이런 것이 있듯이,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마음의 상태의 거리에 있고 싶어 하는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권력의 언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한 사람들을 쉽게 규정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약자들을 쉽게 규정할 수 있고, 그 약자의 위치에 선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없도록 입을 틀어막을 수 있는 힘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단어들을 훨씬 잘 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잘 쓰려고 하고. 뭐 증거에 관한 이야기들도 지금 이 댓글에서 보면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 이 피해자가
그 증거가 없다. 그냥 증거는 다 그냥 말하는 것 뿐이다. 그리고 또 법원도 증거 불충분을 예로 들었잖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증거란 무엇인가? 또 제가 가장 황당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성추행 사건에 당당히가 집회를 열었는데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켜라. 왜 성폭력 사건에 성추행을 했다고 하면 피해자가 얘기하면 왜 다 가해자가 돼야 되고 왜 다 범인이 돼야 되냐 막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게 좀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성폭력 사건에서 과연 증거라고 하는 게 어떤 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증거가 남을 수 있나요? 증거 얘기하니까 변호사님 얘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보통 강간죄 같으면 이제 그 상담소에서 많이 이제 지원하시는 것처럼 그 상황에서 강간죄 같은 객관적인 증거도 물적인 증거도 피해자 신체 내부에 남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해자의 어떤 피부 조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체 부산물들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객관적인 증거니까 강간죄도 사실은 그러니까 성폭력 사건도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범죄 있을 수 있는 범죄인데, 이제 문제는 그런 객관적인 증거, 물적 증거라는 것이 모두 없는 상태에서 사람의 진술만 남아 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증거라는 것은 이제 피해자가 증인으로서 하는 증언이 증거가 되는데, 그러면 그 증언이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의 문제로 이제 바뀌어 버리는 거죠. 증거는 될 수 있는데 그 증거를 얼마나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라고 하는 문제로 바로 옮겨가 버리게 되는데, 법원에서 증거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한 것은 이제 검사가 여러 가지 증거를 수집해서 법원에 많이 냈을 텐데요. 몇백 개씩 100개, 100호쯤 넘게 냈을 텐데, 그 증거 중에서 제일 중요한 피해자 진술이라는 증거는 법원이 보기에는 믿지 못하겠다. 그럼 다른 증거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인 셈이죠. 이 사건은 진술, 그러니까 핵심적인 피해자 진술, 관련자의 진술, 그러니까 말들만 있는 사건이 되는 거죠. 제가 들어보니까 안희정 사건 피해자한테 가장 많이 따라다녔던 단어가 순두부랑 와인바였잖아요. 왜 성폭력 사건을 당해놓고 피해자가 순두부를 안희정을 위해서 사러 다니냐 막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그게 사실 그걸 주장했었던 사람이 안희정 쪽에 있었던 그 가해자, 그 인근에 있었던 측근이었다면서요. 그리고 그게 사실과는 다르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 사실관계조차도,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도 되게 모르신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리고 그거를 공대위에서도 그렇고 저 같은 사람도 되게 말하고 싶었던 적이 많아요. 요 일은 사실은 이렇게 된 겁니다. 요거는 어떤 기록 몇 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안희정 씨도 이렇게 말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사실은 얘기를 많이 하고 싶은데 피해자의 위치가 묘하게 피해자가 먼저 고소를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언론이라든지 이런 유튜브 이런 데 나와가지고 이건 사실은 이랬어요 라고 이미 고소해서 검찰의 재판부에 도움을 청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걸 다시 그 자료를 들고 나와서 사실은 몇 페이지가 뭐냐면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너무 조심스러운 입장인 거예요. 이렇게 했다 피해자 다시 다 강단있다. 피해자 뭐냐, 언론 플레이 하는 거냐, 피해자 뭐냐, 저거 사실이냐, 이런 또 구설에 휘말릴지 몰라서 항상 고민하는 입장에 있어서 사실 피해자로서는 이게 사실관계 어땠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댓글을 정말 이 사실의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알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따로 이렇게 모집을 해가지고 자료를 한번 보셔야 될지 좀 잘 모르겠는데, 네, 그 순두부 같은 사건도 단어만 이렇게 떠다니는 거거든요. 호텔 예약했다, 순두부 찾았다, 이렇게 이제 떠다니는 거고, 심지어 담배 얘기도 저는 들었어요. 피해자가 이제 안희정이랑 맞담배를 폈다, 이런 얘기로 들었는데 그 얘기는 이제 안희정 씨의 비서실장 전 그 수행하셨던 사람들, 그 정무팀에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가 맞담배를 필 정도로 평등한 관계였습니다, 민주적인 그런 상사였습니다 라는 말이 딱 뒤집어져서 피해자가 그 피고발인이랑 맞담배 피는 사이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많이 돌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 하나로 갔는데, 순두부 일단 업무고요. 순두부든 호텔 이야기는 다 업무고, 그리고 순두부 찾은 사람이 누구인지는 사실 거기
재판부에 인용한 말과 다르고. 네. 참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미주알 고주알 하는 정리하는 콘텐츠들을 만들 수는 없겠지만 이 정보만 갖고도 가해자를 비판하는 그 말들이 돌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피해자한테 그렇게 가해를 저질러 놓고 끔찍하게 뭐 순두부를 샀든 안 샀든 상관없이 순두부를 사달라고 요구하는 가해자라니 참 뻔뻔하다. 이런 이야기가 돌 수 있는데 그런 말들은 항상 다 그런 단어들은 모두 다 피해자들을 향해서 피해자를 공격하는 언어로 바뀌어서 확대재 생산된다는 면에서 참 답답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또 법원도 계속 1심 재판 때 안희정을 대변하고자 하는 그 태도를 좀 많이 취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네. 1심 재판 그 판결만 보시고 평석하셨는데 어떠셨는지 의견서 쓰시면서 대변하였는가 부분. 제가 1심 공판은 이렇게 보지를 직접 이제 방청을 한 번도 사실은 방청을 하지를 못했는데 저희가 이제 오직 볼 수 있는 것은 판결문이기 때문에 판결문에서 법원이 이제 그 최종 판단을 어떻게 썼는가를 보면서 이루어 짐작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법원의 재판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사실이라면 사실, 진실이라면 진실 이런 게 있고 우리가 보통 이제 형사법상으로는 실체 진실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진실이 있고 법정에서는 그 실체 진실을 찾아내기 위해서 검사는 막 증거를 내고 그 다음에 피고인은 자기 방어를 막 하고 이런 법정에서의 장면들이 있는 것이고 근데 이 사건은 독특하게도 이 법정에서 일어난 일들이 그러니까 피해자 증언 같은 거는 비공개로 이루어진 것 때문에 일방적인 반쪽의 어떤 그 법정 공방들만 언론에 나가고 그 언론에 나간 내용 중에서 일부만 아주 이제 자극적인 부분들만 뭐 순두부, 뭐 호텔 예약 뭐 이런 식으로 떠다니는 이렇게 세 가지 국면이 있는데 이제 법원의 판결은 굉장히 건조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정의 공방들을 이렇게 간추려서 이제 법원이 최종적인 판단으로 낸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피해자 진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은 이제 피해자랑 그다음에 다른 관련 참고인들 이 증언을 하면 법정에서 증언한 증인의 증언이 주로 진술들이 막 갈려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보통은 검사가 이제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이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를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지 증거들로 밝히고 피고인은 최대한 자기 방어를 하는 방식으로 될 텐데요. 그러면 이제 보통 형사소송법상 대원칙이 검사가 거증 책임을 지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있는 걸 엄청 열심히 보게 되는데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 진술이 믿을 수 있는 것만 믿을 수 있느냐라는 것을 살피는 것만큼이나 피고인의 진술이나 피고인의 주장이 얼마나 합당하고 논리적인가 이런 것도 보아야 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피고인들이 이제 저희는 이제 실체 진술도 모르고 법정 공방도 모르지만 판결문에 조각조각 나 있는 사실관계들을 보면 뭐 피고인의 진술은 굉장히 이제 그 적극적으로 법원이 되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이해하려고 애쓰는 그런 판시들이 있는가 하면 피해자 진술은 하나하나 1부터 100까지의 진술을 했다 그러면 1의 진술은 이러이러해서 믿을 수 없고 2의 진술은 이러이러해서 믿을 수 있고 3의 진술은 이러이러해서 믿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두 진술을 평가하는 법원의 판단이 뭔가 균형이 안 맞는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제일 첫 번째 댓글 키워드 불륜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법적인 용어로 바꾸면 동의에 의한 관계였다라는 것이고 피고인도 계속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공소 사실을 보면 동의에 의한 관계로 자연스럽게 흘러갔다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업무상의 그런 뭐 담배 가져오라든지 이런 지시에 연속돼서 공소사실에 있는 그 범행이 이루어졌다든지 굉장히 합의에 의한 관계라면 아까 말씀 잠깐 하신 것처럼 다른 어떤 내가 이렇게 합의에 의한 관계를 했다라고 주장 뒷받침할 수 있는 얘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보통 합의에 의한 관계가 진행이 된다면 근데 그런 피고인의 진술은 전혀 없다든지 또 저희가 이제 판결 아까 분석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 저랑 같이 이제 민변 여성인권위 변호사 7명이 같이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분석을 여러 차례 회의를 해가면서 분석을 했는데 판결문에 이제 메시지
그 메신저상의 점 2개 메시지를 해석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점 2개 점점이죠. 점점을 이렇게 판결문에서 엄청나게 이제 상세하게 이 점점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해석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열심히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근데 그 이해 방식이 우리가 통상 이런 대화가 오고 갔을 때 점점이라고 썼으면 이 점점은 부정이야 내지는 뭐 약간 그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법원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어떤 성적인 뭐 제한이라든지 관계의 제한이라든지 관계 진행을 암시하는 메시지로 해석하는 그런 판시가 전 판결문에서 한 페이지, 2페이지 정도 걸쳐서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열심히 피고인의 진술을 이해하려고 했었다. 피고인의 주장이 어떻게 하면 설득력이 있는지 법원은 굉장히 이해하려고 했었다라는 것이 느껴지죠. 맞아요. 예, 근데 그게 피고인의 방어권이라는 걸 충분히 행사하고 그리고 그런 주장들이 다른 거에 의해서 뒷받침되면 그렇지라고 이제 넘어가는데 이제 저희가 오랫동안 이제 성폭력 판결문을 보아온 입장에서도 이렇게 너무 좀 이렇게 균형이 안 맞는다. 피고인 이런 진술에 생각이 이렇게 각주가 달려 되게 너무 길게 말씀드려. 각주가 달려 있어서 이거는 직접 경험한 사람 아니고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피고인 말에다가 이 각주를 달고 피고인이 진짜 합의한 관계였으면 누군가한테 말했을 법도 한데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 근데 피해자는 자기 피해를 말한 사람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이 사건 증거 없다고 별로 생각 안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되게 자료 되게 많고 정황도 되게 많고 뒷받침할 수 있는 증도 되게 많이 제출됐고 어떻게 보면 자료가 되게 풍부한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피해자 중간에 피해 사실을 말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있다 없다는 거는 안희정한테는 없고 피해자한테 있는 거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무슨 단어로 그 피해를 말했냐 이게 명확하지 않았다. 이런 거 몇 시에 정확하게 전화했냐 이런 거 정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다른 잣대인 것 같아요. 네. 참. 저도 그 지난번 그린펀치 때 배복준 선생님이 오셔서 하나를 잠깐 예시로 들어주셨는데 냉이라고 대답해서 이게 피해자가 어떤 그 좋은 감정이 그 피고인에게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들었는데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누구의 편에 재판부가 서는지가 너무 명확히 거기에 통해서 좀 보여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약간 덧붙이자면 사실 이제 무죄 판결문을 쓰면 그럴 수밖에 없다고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판결이 이제 무죄 판결이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모두 다 하나도 남김없이 믿을 수 없다고 해야만 피고인은 무죄라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검사님이나 판사님 중에 우리가 통상 보는 무죄 판결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이렇게 다른 균형이 기준에 의해서 피해자 진술을 평가하고 피고인 진술을 평가하는가 그리고 피고인 진술 평가가 타당하다 그렇게 볼 수 있지라고 이제 납득이 되면 이제 무죄가 나오더라도 그래 법원에서 이런 진술과 이런 주장과 이런 증거들이 있으면 이 사건은 지금 현 상황에서는 공소사실 입증하기 어렵겠구나라고 납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무죄 판결문이 적어도 저희가 의견서를 낼 때는 그러니까 민변 여성인권위에서 의견서를 내는 이유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어떻게 이런 판단이 나왔는지 모르겠다. 법정 공방을 모르겠지만 그리고 실체 진실은 저희는 알 수 없지만 그 상황에서 그 판결문 건조한 판결문상으로도 우리가 어떤 의견은 좀 제출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게 계기가 됐었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약간 불균형하다. 그래서 불공평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판결문에 우리를 가장 분노하게 했었던 단어가 2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그 피해자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었다. 두 번째는 뭐뭐는 있었지만 행사하지 않았다. 예요. 그 댓글에서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빈칸이 있는데 너무 답을 제가 얘기했나요? 이 빈칸이 뭘까요? 출제자가 답을 말씀하셔요. 너무 딱 보면 보이는 거라 여러분 뭔지 맞히실 수 있으시겠죠?
네, 위력. 네 위력은 맞습니다. 있었지만 위력을 있었지만 행사하지 않았다. 잘 보이네요. 아까보다는. 이게 지난 1심 판결문에서도 그 나온 얘기잖아요. 위력은 있었다고 보이나 결과적으로 이 도지사가 행사하지는 않았다. 이 얘기였어요. 지금까지 위력에 의한 가늠죄로 유죄 처벌을 받았던, 유죄 선고를 받았던 사례들이 있습니까? 변호사님 혹시 잠깐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위력에 의한 가늠죄와 네. 그것이 어떻게 지금 현재 작동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판결들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한국 사회가 이 사건을 계기로 엄청 위력 가늠죄, 업무상 가늠죄에 대해서 많이 업무상 위력 가늠죄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게 됐는데 주로 이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아동 청소년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에 대한 위력을 사용한 가늠죄에 대한 판결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 사건 같이 장애가 없는 비장애인 그리고 성인인 여성 피해자에 대한 업무상 위력 가늠죄 판결은 그렇게 막 쌓여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는 분명히 판단이 많이 있었을 텐데 저희가 법원 판결들이 다 공개가 되지 않고 그냥 일반인이 사건 관계자가 아닌 상태대로 그냥 저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인터넷에 접할 수 있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이런 데서 검색하면 몇 건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대법원 판결이나 아니면 저희가 이제 최근에 나왔던 최근에 특히 2018년 하반기에 나왔던 몇 개 사건들 판결들에서 보면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가늠죄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이 사건 이제 안희정 전 지사의 1심 사건처럼 위력이 있었지만 행사하지 않았다 이런 판단 구조를 취하고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은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 판시되어 온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너무 이게 여러 번 알려져가지고 이제 많이 외우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뭐 피해자의 자유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고, 그다음에 유형적인 것이든 무형적인 것이든 묻지 않는다. 그다음에 폭행 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경제적인, 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기준으로 위력이 이 성폭력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됐냐 안 됐냐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 사실들을 쭉 쓰고 이런 경우에는 뭐 피해자에게 위력 가늠죄가 인정된다라고 판단하는 구조이지 위력의 존재와 행사를 구별해서 판단하는 예는 저는 적어도 한 번도 본 적은 없고 이 사건의 1심 판결이 유일한 것 같습니다. 왜 이거를 구분했었을까요? 혹시 좀 해주실 어머님이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위력에 의한 가해자에서 위력이 있었으나 행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한 근거들이 무엇이었다고 보세요? 제가 1심 재판부의 머릿속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피고인 측에서 저희의 입증 계획은 이렇습니다라고 하면서 밝혔던 게 그 4단계로 밝히긴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게 판결문에 고스란히 그 4가지 모두가 다 받아들였군요. 지위가 있었는가, 그걸로 위력을 행사했는가, 그걸로 뭐 성적인 침해가 있었는가, 그 성적인 침해가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였는가, 이 4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다 하나하나씩 하겠습니다라고 상대방이 계획을 발표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고스란히 그 판결문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좀 영혼이 통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그때 가서 되게 하게 된 것인데 저도 위력 성인에 대한 사건들 유죄 판결문들 읽어봤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는 진짜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이런 걸 보죠. 피해자가 무슨 지위였는지, 신입사원이었고 들어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다. 그리고 가해자는 거기서 되게 오래된 무슨 관장 내지는 뭐 사장 내지는 뭐 관리자 뭐 부장 이런 사람이었고, 그다음에 이 사람은 뭐 결혼한 사람 뭐 유부남 뭐 이런 거에다가 이 사람에게 호감을 가질 이유가 없다. 이유가 없고, 그래서 이 사람은 직위를 이용해서 어떠어떠한 행위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2심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상대방이 뭐 항소를 하거나 아니면은 1심 때 무죄가 나거나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저에게 뭐 잘 들어가세요, 뭐 하트, 웃음 뭐 이런 거 보냈어요. 그리고 평소와 다르게 일했어요. 저에게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이런 걸 가지고
저 사람도 나에게 호감이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다 이제 가해자 측에서 말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누구에게나 그렇게 문자 보낸다. 그리고 항상 업무할 때 보냈던 그 항상성이 있는 문자들이고 그렇게 그러니까 업무에 관련해서 본인이 했어야 되니까 했던 거를 했을 뿐이다라고 재판부에서 읽어주면서 유죄를 선고하는 거지. 뭐 위력이란 무엇이고 지위가 있었는데 그거를 어떤 때는 뭐 행사를 할 만한 지위지만 어떤 건 안 하고 이렇게 하진 않죠. 하진 않고 그렇게 하려면은 직원이 10명 있으면은 A 1번, 2번한테는 막대했을지 몰라도 2번, 3번, 4번한테는 잘해줬고 5번, 6번, 7번이랑은 맞담배 피웠으니까 얘네들 3명이고 얘네들 3명, 얘네 2명이니까 이게 더 크니까 위력은 행사 안 했어. 이런 식으로 서로 직위도 다르고 관계도 다른 동료한테 어떻게 했는지까지 다 단순 비교를 해야만 위력 행사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피해에 대해서 고소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죠. 왜 이 사람이 누구한테는 친절하게 대해줬고 누구한테는 무슨 문자를 보내줬고 누구한테는 웃어줬고 누구한테는 맞담배 폈다라는 것을 왜 다 가져와서 피해자의 탓인 것 마냥 피해자의 탓인 것뿐만 아니라 그 조직 내에 위력이 있었는지 그 사람이 어떤 권력관계를 행사했는지를 그렇게 판단할 수 없죠. 그러면 당연히 피고인 측에서 저 그 부장님은 저 그 사장님은 그 회장님은 그 총장님은 저한테는 잘해주셨는데요 라는 증인이 100명이 나오겠죠. 그럼 그 사람 위력 행사하지 않은 게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한 것은 이 피해에 대한 거를 고소한 건데 왜 다른 증인이 자기한테 자기는 친절하게 그 대우받았다는 사람 100명이 왜 나와야 되느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그리고 또 피해자한테는 너가 저항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는데 행사하지 않았다라고 법원이 뭐라고 해야 될까? 물론 같지는 않겠지만 행사하지 않았다를 그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그 완전히 다르게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네. 저도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그 1심도 그렇고 아마 2심도 이렇게 쟁점 자체를 위력은 있었으나 행사하지 않았다. 이게 거의 이 사건의 정말 가장 큰 주제처럼 돼버려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왜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을까? 이제 그 공판 진행상 1심 재판 진행상으로는 피고인이 변호한 방식을 채택한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텐데 법원에서 왜 그렇게 나눈 게 그러면 이제 채택하면 그렇게 나눈 게 좀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법리적으로 이게 법률의 어떤 근거가 법률의 문헌상의 어떤 해석이 이렇게 가능하다든지 아니면 뭐 기존의 관련 판례들 성폭력 관련 판례들이나 학설이나 이런 데서 이런 식의 어떤 주장이 있었다든지 뭐 이런 게 조금 이렇게 합리적으로 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판결문상으로는 그렇게 나눈 근거를 찾기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대전제로 그 형법 업무상 형법 303조 1항의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간음죄는 이렇게 판단해야 된다. 위력이 있었고 행사돼야 된다. 판단하고 쭉 나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처음에 위력이 있었고 행사돼야 된다. 이 실제로 판단할 때는 유형의 힘만 작동하는 것처럼 사건을 이해하진 않았나. 그래서 사실은 뭔가가 존재하고 행사한다는 건 어떤 힘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행사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무형의 힘이 조금 약간 추상적인 얘기가 될 수 있지만 무형의 힘이 작동하는 방식이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존재하고 행사하려면 어떤 말을 하거나 아니면은 행동으로 보여주거나 언어나 행동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너 지금 나하고 내가 하자는 대로 안 하면 이 판에서는 발을 못 붙일 거야 라고 말을 하면 사실은 그것은 협박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협박이 실제로 작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힘을 쓰는
힘을 갖고 있는 거하고 쓰는 걸 분리해서 이렇게 보려면 유형적인 힘, 폭행협방처럼 이 사건 적용 목적은 아니라 폭행협방처럼 사고해야 될 수밖에 없고 이 사건 사실은 유형적인 힘이 명확하게 보이는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석했던 것이다. 예, 그렇게 나누어서 보고 변호인도 그렇게 변호를 한 거 아닌가. 좀 잘 전달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정말 최대한 이해해 보려고 하는 추측입니다. 그게 근데 한국 사회가 성폭력을 바라봤던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완강하게 거부하고 막 그 성폭력 사건에 무슨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육체적인 어떤 폭력 같은 것들이 작동했느냐 안 했느냐 뭐 이런 거를 통해서 그게 성폭력이다 아니다를 좀 판단했던 것 같거든요. 사실 그게 여성단체가 오랫동안 싸워왔던 그 폐업이섭을 폐지해야라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잠깐 관련해서 좀 설명해 주실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저는 이 사건이 그것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맞아요. 그런 것 같은데, 우리나라 형법에서 성폭력은, 강간이 제일 높고, 물론 여기에 특수적인 방식을 이용한 강간이 제일 형량이 높고, 그리고 나서 유사 강간, 그리고 추행, 이렇게 이제 무슨 피해가 제일 심한 피해냐도 갈라놓고 이렇게 위계로 해놓고 있고요. 그러니까 성기 삽입, 질내 삽입이 제일 컸고 그것도 옛날에는 피해자가 부녀일, 여성일 때만. 그러니까 가부장적인 어떤 정조권 상실 이런 전통이 이렇게 있었던 건데 그것도 볼 때 폭행과 협박으로서 상대에게 간음을 한 경우, 간음이나 추행을 한 경우 이렇게 봤었던 건데 그 폭행과 협박은 사실 강간죄에만 있는 게 아니고 강도라든지 다른 형법상의 많은 죄에도 폭행과 협박으로서 뭐뭐를 하면 처벌되는 게 많잖아요. 그쵸. 근데 폭행과 협박이 들어가 있는 조문은 되게 많은데 그때마다 그 폭행과 협박의 판단 기준이 학설이 좀 여러 개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성폭력에서의 폭행 협박을 볼 때는 가장 좁게 해석하겠다. 그게 상대방의 반응이 상대방의 저항이 현저하게 곤란한 정도에 이르렀냐로 보겠다. 라는 것으로 오랫동안 이제 성폭력죄에서의 폭행 협박을 판단해왔다는 것이고요. 그만큼 가해자가 되게 명확한 수단으로 명확하게 했을 때만이 피해라고 인정을 하는 그런 전통이 생겨난 것인데 그게 위력 같은 업무 고용 관계상에서 그러니까 위력으로서 하는 업무 고용 관계상을 중시한 건데도 불구하고 업무 고용 관계상 자기가 감독하는 사람에게 했다는 거를 그 관계를 중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방법으로서 그 꼼짝달싹 못하게 했느냐를 너무너무 중시해서 사실상 인정되는 피해자가 되게 좁게 만들었던 그런 전통이 위력법까지도 이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위력을 폭행 협박을 얼마나 행사했어? 이런 질문처럼 위력을 얼마큼이나 행사했어?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차이령 변호사는 그렇게 질문하면 그거는 결국에 협박이 있었어? 라는 질문이랑 비슷해지니까 이 법이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묻는다. 이건 부당하다. 이 법이 왜 존재하냐. 이 법은 그렇게도 물을 수도 없는 거를 포커스하는 그런 것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공외활동가 선생님 말씀에 되게 동일하고 이 사건에 사실은 적용되는 법률 조항은 아까 말씀하신 폭행 협박을 이용한 강간죄 조항이 아니고 우리가 많이 이제 신문을 통해서 많이 학습한 것처럼 피감독자 간음죄, 업무상 위력 간음죄이거든요. 그러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강간죄에 쓰여 있는 폭행 협박을 이용한 강간죄의 어떤 판단 구조가 위력을 이용한 간음죄도 계속 영향을 미쳐서 그러면 뭔가 힘을 써야 된다는 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판단 구조에 놓일 수밖에 없는 이 법원은 사실은 거기 그 지문작이지만 그런 판단 구도 안에서 판단을 해서 사실은 독자적으로 강간죄하고 별도로 업무상 위력 간음죄가 왜 있는지를 많이 깊이 고민하고 판단을 하지 않은 거 아닌가. 영향을 계속 그 최협의설의 영향을 적용법적으로 강간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받은 거 아닌가. 저는 법원도 근데 다 일관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떤 법원은 강간이나 강제 추행으로 해도 폭행과 협박을 되게 그렇게 엄격하게 안 보는 재판부도 있고요.
어떤 데는 이제 이번에 해군대위 그 무죄 난 고등군사법원이나 안희정 1심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본인이 재판해야 될 걸 회피하면서 비동의 간음죄를 했으면 모르겠지만 나는 위력법을 심사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위력 행사를 따져야 된다 입장이다. 이렇게 하면서 무죄, 심지어 무죄를 내린 거고. 이게 없는 법을 들고 들어와가지고. 네, 맞아요. 해군대위 사건 고등법원도 이게 위력에 의한 걸로 신고됐으면은 모르겠지만 이게 내가 강간 폭행 협박을 내가 중시해야 되는 입장이야 나는. 그러니까 폭행 협박 현저한 조항 없었으니까 무죄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법원도 일관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정말 의지인 것 같아요. 의지. 굉장히 동의하고요. 사실 이제 제가 법을 처음 배우던 20년 전부터 강간죄 최여비설 얘기하고 문제가 있다 비판하고 성폭력 상담소에서 그때부터 계속 운동하고 대법원에 편지 보내고 이런 캠페인도 했었는데 사실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그 부분들이 되게 완화돼서 법원에 따라서는 되게 그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서 어떤 힘이 작동하는가를 따라서 되게 유연하게 그러면서도 법률 규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석을 하고 또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 적용된 똑같은 법률 조항인 그 형법 303조 업무상 위력 가늠죄에 대해서도 어떤 법원은 그 위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잘 이해하면서 판단을 하는데 안 그런 법원이 여전히 아직도 있다는 거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그러니까 이제 법원별로 편차가 있다, 일관되지 않은 것 같다, 뭐 이런 부분에. 근데 어떤 토론회를 하면은 또 많은 판사님들이나 검사님 이제는 그런 다 없다고 하시죠. 이제는 다 바뀌었다고. 그런 사건 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 저희는 뭘 본 거죠? 이번 사건이 그렇지 않다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네요. 다 없어졌다고 하시는데 왜 법원에서 검찰이나 나오는 이제 토론하시면 이제 법원의 입장을 대변하시면서 되게 잘 선진 좀 이제 뭔가 이렇게 그 비판을 극복한 그런 판결을 소개하는데 그 자리에 똑같이 과거의 최여비설 기준에 대한 판단으로 기소조차 되지 않은 사건을 가지고 오는 변호사들이 이렇게 소리 지르고 반항 못 해가지고 재판까지 못 가는 아예 기소가 안 된 사건들이 있다. 공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묻는 상황인 거죠. 네, 맞고요. 그 다음에 일반 시민들 대중들의 인식이 기존의 영향력 안에 그대로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무슨 증거 있는데 얼마나 맞았는데 얼마나 피해자인데 근데 이 상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조금이라도 심지어 말을 잘하거나 조금이라도 그냥 이미지가 편안하면은 피해자 맞아? 이렇게 된 게 얼마나 그 가혹한 피해의 모습을 요구했었는가 하는 게 여전히 있는 거고 저희한테 이제 그런 판결 없다라고 말하시는 시간에 그 내부에서 많이 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그런 판결 좀 그만하자고. 네. 논의뿐만이 아니라 사법부 그 입법 행정부 다 할 것 없이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교육들이 전반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3부에서는 지금 2부에서 다 못다한 이야기들, 그 다음에 2심 결과에 대한 이야기들, 또 우리 사회의 성폭력을 마주하는 이 문화와 인식 같은 것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를 주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잠깐 짧은 영상 보시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 마지막 공판이 조금 전 시작됐습니다. 네,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이 오늘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려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간음이나 추행에 대한 대법원의 기준을 협소하게 해석하고 관련 증거나 진술도 간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오늘 법정에서 직접 1심 선고를 지켜본 고정현 기자에게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고 기자, 징역 4년을 이제 검찰이 구형했었는데 곧바로 이제 항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2심에선 어떻게 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네, 검찰이 항소 의지를 밝힌 만큼 이제 조만간 항소심 재판이 열릴 텐데요. 네. 1심 재판처럼 위력 행사 그리고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위를 이용해서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었죠.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이 오늘 열리는데요. 조금 전 안 전 지사가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바로 재판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 3부입니다. 지금 현재 차혜령 변호사님과 오매 활동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듣고 있고요. 안희정 1심 재판, 2심 재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동안 채팅창에서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안 달아주셨네요. 여러분 혹시 두 분께 궁금한 게 있거나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자유롭게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3부에서는 2심에 대한 접근과 그리고 또 해석,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은지에 대한 뭐 추측, 그리고 또 우리 사회가 어떻게 성폭력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어떻게 변할 수 있을 것인지 뭐 이런 이야기를 수다를 떨어보고자 합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2심 공판이 있는 데를 갔었어요. 그래서 재판을 봤었는데 거기 판사님이 물론 제가 끝나고 나서 듣긴 했지만 되게 좋은 판사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뭐 성폭력 사건을 그 재판부가 잘 해석해주는, 판결을 잘 해석해주고 하는 분이라고 그러는데 혹시 아니면 얘기를 해주십시오. 아무튼 2심 재판관분 중에 한 분이 계속 안희정에 대한 신문을 짧게 하라고 요구하시더라고요. 너무 길게 신문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1심 때 이미 많이 충분히 그 이야기를 들었고 몇십 시간을 했으니까 짧게 해라 이 얘기를 한 5-6번 했던 게 기억에 남아요. 저는 왜 신문을 그렇게 짧게 하라 그러지 막 이런 생각들을 좀 했었는데요. 혹시 1심 처음에 가셨어요? 2심 초반에? 네, 초반에요. 그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그 과정이 어땠는지, 분위기가 어땠는지 좀 가까이 계셨던 분께 좀 듣고 싶은데 어땠나요? 1심 판결이요? 네, 1심 재판 과정들이요. 1심 재판은 몇 가지 이제 기억이 나는데, 하나는 이제 재판부가 굉장히 형식을 중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해자 보호, 그러니까 재판부가 해야 될 피해자 보호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피해자가 뭐 방청을 하고 싶을 때는 뭐 어떻게 어디 통로를 통해서 오시도록 뭐 보장을 할 거고, 이제 그리고 만약에 못 오시더라도 이거를 다 기록을 해가지고 뭐 공보를 통해서 뭐 피해자한테 바로 전달을 할 거고 막 이거를 되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거는 두 가지인 거죠. 저렇게 피해자 권리 보장이라고 하는 거는 피해자 권리 보장을 욕먹을까봐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고, 저거를 피해자 권리 보장을 잘해서 결국에 피해자가 자기 이야기를 충분히 하고 긴장하지 않고 떨지 않고 평소 자기가 경험한 것보다 훨씬 반에 반도 못 미치게 말을 못하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법정이라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니까. 그래서 그걸 완화하기 위해서 저런 권리 보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봤더니 전자였던 거죠. 왜냐하면 비공개 재판을 그러면 해달라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피해자의 그 생활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건은 초반부터 피해자에 대한 어떤 찌라시 형태의 무엇 되게 많이 여러 버전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누가 만들었을까에 대해서 아마 측근으로부터 생산된 게 아닐까라는 정황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피해자의 많은 진술 같은 게 쏟아지면은 이게 어떻게 생산될지, 왜냐면 불보듯 뻔한 일이었기 때문에 비공개 재판을 해줬는데 이제 재판부 1심 재판부는 그건 안 된다. 왜냐하면 소송은 그런 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재판부도 그렇다고 해서 다 공개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피해자 권리 보장이라는 원리가 있다면 같은 원리로 비공개 재판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안 된다. 원래 재판이라는 건 공개가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형식미를 되게 갖추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일어난 거고, 상대방 측은, 이제 피고인 측은 심지어 그 배우자가 그 증인으로 나왔을 때는 전날 거의 보도자료급의 예고까지 나왔어요. 내일 부인이 출연해서, 아니죠. 내일 배우자가 증언해서 무슨 얘기 할 거다라고 전날부터가 나왔어요. 이럴 정도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호텔 예약하셨대, 뭐 이렇게 뭐 친밀하게 얘기하는 사이였대, 뭐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계속 뜨고 있는 와중인데도 3일에 걸쳐서 그 피고인 측 증인 신문 7명을 했거든요. 3일에 걸쳐서 했어요. 3일이라는 건 일주일 내내 했다는 뜻이에요. 일주일 내내 그 기사들이 도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재판 따지고 기자들한테 그거 타이핑하지 말아라 이거 엄청 했던 그 재판부가 어떤 언질도 하지 않고 비공개 재판 그 배우자가 오는 날 당일에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가 원칙이다라고 해놓고 이 3일간의 피고인 측 증인신문이 다 끝난 그날 금요일 저녁 7시인가 8시에 그때에서야 언론사는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것을 내보낸 거죠.
그러니까 다 이미 이렇게 일이 벌어진 다음에 그래서 되게 소송지휘권이라고도 이제 불리던데 그것이 얼마나 형식적일 수 있는가. 근데 그런 형식적인 걸 가지고 결국에는 하려던 이야기를 뭔가 포장을 하려고 했지만 안 된 거는 재판 그 판결문 내용에서도 이제 좀 드러났고요.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피해자 증언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같이 갔었거든요. 근데 피고인이 거기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있었고 피고인이 있었는데 차폐막도 아니에요, 사실. 병풍이에요, 병풍. 네. 병풍을 이렇게 했어요. 해놨어요. 근데 피고인이 거기서 헛기침을 진짜 계속했어요. 이렇게 계속 했거든요. 그럼 뒤에서 들리죠? 증인의 뒤도 아니고요. 옆이에요. 옆에서. 네. 옆이고 병풍은 너무 간단한 거잖아요. 네. 누가 이렇게 지나가 카메라 바르르 하는 게 병풍이잖아요. 거기 바로 뒤에서 뭐 다리를 꼬는지 풀는지 저도 그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근데 피고인은 사실 공개로 사람들이 들어오는 법정에서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헛기침하거나 그런 적이 없고요. 다리를 꼬거나 이렇게 앉았거나 이렇게 앉았거나 이렇게 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오로지 비공개로 피해자가 증언할 때만 그렇게 했었는데 피해자가 나중에 이제 최후 진술에서도 썼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헛기침 소리가 평소에 업무 수행하다가 지사님이 이렇게 유튜브를 지사님이 찍으시다가 하면은 저기서 비서가 물 가져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여기서 진행자가 좀 불쾌한 질문을 하시면은 저기 좀 다음에는 질문 좀 이렇게 좀 재밌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타이밍이었던 거죠. 그게 다 업무 지시였고 뉘앙스 전달의 그 신호들을 재판정에서 했다는 거. 그런 장면, 그것을 근데 이윤택 사건에서 똑같았다고 해요. 이윤택도 피해자들이 비공개로 자기 진술할 때 그 재판정 안에서 똑같이 헛기침. 기자들 있을 때는 하지 않는. 혹시 관련해서 해외 사례 해외에서는 이렇게 특히나 이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과 함께 데려다 놓고서는 증언을 하게 만드나요? 증언, 뭐 비디오, 그러니까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이라든지, 뭐 차폐막에 의한 신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거의 다 도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사실 세부적인 것들, 피고인이 차폐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뭔가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 소리를 내는 것은 사실 아까 오men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법이나 법률 규정에 의해서 뭐 피고인이 증인이 증언할 때 헛기침을 하면 뭐 제지해야 된다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이제 적정한 소송 지휘권이 재판장 소송 지휘권이 발동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사실 해외에서 구체적으로 딱 맞는 사례를 대비해서 저는 뭐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뭐 저희는 제도가 아주 오랜 그 반성폭력 운동의 역사와 투쟁 끝에 많이 아직 모자란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많이 도입됐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었다면 그리고 그게 한 30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피해자 증인 신문이 거의 밤늦게까지 몇 시간, 13시간씩 계속 되는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됐다면 그 부분은 뭐 소송지휘권 이를 통해서 적정하게 이렇게 계속 그런 방식으로 신문되지 않도록 사실은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재판장이 재판장이든 아니면 그 법정에 있던 그 누군가에 의해서 그런 식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차단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실제로 증인이 나와가지고 나 그때 그 헛기침은 내가 평소에 업무할 때 뭔가 지시사항 그러니까 지사님이 불편함이나 불만의 지시사항이 있을 때 하는 사인이었다라고 말하기 전에 누가 그걸 캐치해가지고 법정에 사실은 전달해서 다르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걸 제일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이제 재판장이고 그 다음에 검사 그래서 여러 주체들이 있었을 텐데 아예 다른 방에 갈 수도 있거든요. 다른 방에서 소리를 듣고
이제 뭐 피고인 방어권 얘기하는데 네. 피고인에게 아예 변호사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할 얘기 있으면 나중에 기회 줘도 되고 소리 듣고 있으니까 뭐 실시간으로 질문 필요하거나 뭐 혹시나 그러면 이제 변호인들 통해서 연락할 수도 있고 충분히 가능한데 그렇겠네요. 예, 같은 곳에서 되게 얇은 막으로 굉장히 단적인 예시를 드셔가지고 근데 사실 재판은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그런 유사한 일들이 사실은 많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방청은 못했지만 근데 이제 뭐 요런 방식대로라면 다른 경우에도 이 공판 과정이 그렇게 수월하진 않았겠구나 이런 짐작이 됩니다. 그러면 그 재판에 참여한 판사들은 위력을 이미 목격한 거겠네요. 혹시 2심에서도 그런 그 사건들이 좀 있었나요? 2심 재판 중에서도 뭐 헛기침이라든지 뭐 피고인에 의한 그 위력 같은 것들을 좀 볼 수 있었나요? 2심에서는 좀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그 아까 신재님이 그 초반에 가서 짧게 하라고 계속 그렇게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1심에서 등장했던 증인이 2심에서도 등장하는 증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반에 이제 검찰은 어떤 증인들을 시청하겠다. 그리고 상대 측에서는 또 어떤 증인이나 뭐 자료를 내겠다. 이거를 하는 게 준비 기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협의하는 시간이 이틀이 이제 2번 있었는데 그때 이제 재판부 3분이 이렇게 말한 거죠. 같은 증인을 불러올 건데 같은 거 1심에서 나왔던 질문 또 반복하지 말라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 다 뭐 10시간씩 우리가 법원에서 불러가지고 신문하는 거 옳지 않다. 이랬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그 3분의 재판부가 1심에서 나왔던 기록을 꼼꼼하게 다 읽겠다는 뜻이거든요. 굳이 따로 하지 않고. 네, 1심에서의 기록은 다 이미 숙지가 되고 꼼꼼하게 검토가 되고 한 상태니까 추가적인 신문에 대해서만 해라 이런 뜻이고 그것을 실제로 진행을 했느냐.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그 판결이 2월 1일 이번 주 금요일인데요. 그냥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바라시기도 할 게 있는 것 같고 저는 유죄였으면 좋겠다고 바라고 유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 부담스러워하세요. 어려운 질문이죠. 어려운 질문이고 사실은 이제 제가 변호하거나 대리하는 사건에서도 사실은 이제 의뢰인들이 물어보시면 사실은 저는 대답은 잘 안 합니다. 법원의 판결은 누구도 알 수 없다. 저희는 의뢰인이 아니니까. 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뭐 약간 소망이 있다면 이제 방금 이제 2심 재판 과정을 조금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런 약간 1심과는 다르게 진행된 절차들에서 밝혀진 어떤 사실들을 가지고서 사실 인정이든 아니면 법리 판단이든 2심 재판부가 할 텐데 판결을 읽었을 때 좀 납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서 이제 오랫동안 살아온 몇십 년 동안 살아왔고 변호사로도 살아왔고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에 뭐 어떻게 되는지 보기도 했는데 그 여러 그 입장에서 좀 이해가 되는 납득되는 그런 판결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미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뭐 글쎄요, 딱 뭐 저도 당연히 유죄였으면 어떻게 무서워요. 두 분 다 그렇게 안 좋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아니 저는 1심 때 하도 너무 우리가 충격이 컸기 때문에 이렇게 막 뭔가를 막 이렇게 설레발은 절대 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대법원에서 바뀌고 있는 판례들을 알고 있는가 그 재판부가 하면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판결 한 거를 보면은 그런 바뀌고 있는 그 성폭력에 대한 다른 판단 기준들 이제 보완되어야 될 판단 기준들에 대해서 이제 기준에 대해서 알고 있다. 그리고 위력에 대해서 이해가 되게 적은 상태였는데 이 사건 시작할 때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겪는 위력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법리상으로도 위력에 대한 판단 기준에 대해서 되게 많은 사회적 논의가 생겨났고 그 사이에 유죄 판결들도 되게 많아졌다. 그쵸. 그래서 적용할 수 있는 비슷한 예들은 많아졌다라는 것이고. 피해자 진술 신빙성 부분은 이제 새로 피해자 증인 신문을 했거나 다른 사람 증인 신문을 했을 때 이제 재판부가 뭘 물어봤냐, 어떤 점을 좀 살폈냐 이런 건데
그 부분에서 저는 1심이랑 좀 다른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위력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할지도 좀 미지수가 있고, 네. 그런데 피해자 진술 신빙성은 바뀌고 있는 대법원 판례랑 좀 연동이 되고 있는 거기도 하니까요. 그럼 얼마 전에 네. 보니까 성폭력 사건 중에 하나가 그 2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대법원 갔는데 유죄로 완전히 그 엎어진, 그 바뀐 그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건 보면서 우리도 1심 판결이 2심에서 뒤집어질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 사례들이 좀 종종 있나요? 뭐 성폭력 사건 중에 판례 중에 1심에서 나왔던 게 뒤집어지는 1심에서 무죄였다가 2심에서 유죄 나온 사건들도 반대의 경우도 많고. 그러면 약간 저희가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 아까 계속 뭐 언급되긴 했지만 어떤 중요 지점에서 법원의 그 해석이 좀 달라져야 될까요? 보통 이렇게 그 공백이 뜨면 이거는 사고입니다. 오디오 사고, 비디오 사고. 일부에서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우리가 주제가 이제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뭐 위력에 대해서 존재와 행사를 나누고 이렇게 위력을 판단하는 게 맞는가 이 부분의 1심 판단이 굉장히 회자해서 관심 있는 사람은 다 알 정도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쟁점에 대해서 항소심 법원이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1심 법원이 잘못됐다라고 판단할 건지 아니면 기존의 대법원 판례의 그런 아까 유무형의 힘을 쓰고 경제사회적인 지위가 권세는 어떻게 썼는지를 판단할 건지 그 부분을 어떻게 위력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는가 요거 법리적인 부분 하나 하고 그다음에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인정한다면 무슨 근거로 부정한다면 무슨 근거로 1심과는 다른 근거로 다른 근거들 재판 한 번 더 했으니까요. 다른 근거들 가지고 올 텐데 뭘 가지고 이 진술을 믿을 수 있는 거 없는가를 보는 거 사실은 크게 두 가지 똑같은 거죠. 제가 계속 얘기해요. 네, 저는 그 위력 판단이랑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당연히 그것도 기대되는데 저는 양형 어떻게 할 것인가 양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다른 사건들 보면은 이 지위에 있던 사람으로서 이런 행동했다는 거 굉장히 문제적이고 괘씸하고 이거는 좀 엄격하게 처벌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 서술에 한 판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의 지위가 보통 지위가 아니었는데 이런 행동한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얘기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사건에 대해서 진행한 지난 거의 진짜 한 1년 가까이 되죠. 1년 동안에 피해자가 엄청난 2차 피해에 시달리게 방치한 거 모든 자기가 부렸던 모든 인적 자원들이 다 이렇게 가담해서 이것들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좀 짚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계속 주장했던 사귀었던 거다 이렇게 직장 내 상사가 사귀었다는 거다라고 이렇게 본인이 또 이렇게 해석해버리는 것에 대해서 좀 경종을 울려줬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언급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이게 부수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좀 짚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른 직장에서 이런 업무 고용 관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위력적인 것을 아직도 사귀었다고 주장하면서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거 이렇게 하는 그런 날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지금 댓글창에 베르님이 유죄에 징역 왕창 때려야 합니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 또 벌금형 나오면 어떡하냐, 무죄 나오면 어떡하냐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은 댓글로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4년이 아니라 검찰이 구형 때릴 때 4년이 아니라 40년을 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어요. 변호사님 왜 4년을 검찰이 구형한 겁니까? 뭐 4년으로 결정된 과정은 잘 정확히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이제 공소 사실이 10개고 적용된 법률 조항은 3개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되는 업무상 위력 가늠죄 형법 303조 1항하고 그다음에 업무상 위력 추행죄, 그다음 강제추행죄 이래서 10개 공소 사실이 있는데 보통 법률에 정한 법정형은 범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개의 범죄를 같이 한 경우에는 제일 중한 범죄의 법정형의 2분의 1을 가중한 범위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강제추행죄 법정형이 제일 높기 때문에 10년 이하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
구형할 수 있는 범위도 15년을 넘지는 못하게 돼 있죠. 예, 그래서 40년은 사실은 조금 어렵고요. 근데 그 범위에서 여러 가지 가중과 감경의 그런 인자들을 고려해서 한 것으로 보이고, 이게 업무상 위력 간음죄는 그 대법원 성범죄 양형 기준에도 명확하게 그 양형 인자들이 나와 있지는 않아서 4년으로 결정된 건 아마 다른 선례들이나 이런 것들 고려해서 벌금형은 못 나올 거라는 얘기도 있던데. 벌금형요? 네, 위력은 벌금형은 안 나온다는 모르겠어요. 불확실한 거. 네, 법정형에는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되어 있긴 하죠. 네, 주로는 잘 안 낼 거라. 그럼 양형까지 보면서 양형까지 한번 검토 기준으로 보면서 몇 년이 적당하다고 보세요? 지금 누가 질문을 주셨어요. 세 분이 희망하시는 형량이 궁금합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희망하시는 거니까요. 희망하시는 형량이 있으십니까? 네. 4년이 구형됐으니까. 저는 이제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최고가 15년이면 당연히 15년을 원하고요. 왜냐하면은 다 인정되어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인데 그런데 저는 그것을 넘어서는 법정형을 넘어서는 어떤 처벌을 바란다. 저는 그런 마음은 좀 없어요. 저는 성폭력 상담소에서 반성폭력 운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물론 피해자 원하는 건 300년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법정형을 되게 높이는 방향보다 있는 법정형에서 예측 가능한 유죄 판결률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것이 예방적인 것이라든지 그것의 사회적인 효과가 훨씬 더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거 안 바라고 제발 인정하고 피해자 진술 인정하고 그에 맞는 기존의 법을 활용해서 계속 제대로 처벌하고 그 죄를 인정하는 요것만 계속 그 규칙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그래서 어떤 가해자도 나는 아닐걸 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이렇게만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저는 저의 바람입니다. 변호사님은 얼마나 몇 년 이렇게 말씀하기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아까 오미 활동가께서 얘기한 것처럼 양형을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해서 어떤 기준점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소가 그 세 개 범죄 중에 강제추행이랑 업무상 간음, 업무상 그 추행 중에 네. 강제추행이 인정이 될지 안 될지 약간 쟁점이 될 수도 있다고 해요. 기습추행이고 그 부분을 이제 완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어서 만약에 업무상 간음으로부터 업무상 간음 추행 이렇게 되면 이번에 바뀐 법정형 적용이 되는 수 있는 거죠? 어떤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개정 자체 소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행위시했던 기소됐던 때로부터 아니요 범죄 공소사실 적행에서 개정된 법은 적용됩니다. 그런가요? 그 사건이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그렇군요. 행위시법을 적용합니다. 네네네. 그렇군요. 네, 오늘 두 분께 좀 얘기를 듣고 법에 대한 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 들을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흘러서요. 5분 정도 남았는데 이 사건이 사실 한국 사회의 미투 운동의 가장 핵심이자 주요한 쟁점들을 품고 있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판넬을 준비해 왔어요. 나에게 안희정 사건은 땡땡땡이다. 이거 혹시 두 분께서 적어주신다면요. 참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녹색당이라서 녹색을 주시면 돼요. 네.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베르님이 추운데 규탄 시위 안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시네요. 유죄 나와도 합니다. 네, 꼭 오세요. 이따가 잠깐 그거 관련해서도 얘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차혜령 변호사님이 다 적어주셨는데요. 차혜령 변호사님부터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나에게 안희정 사건은 뭐다? 여기 카메라 보면서. 시금석이다. 네, 어떤 뜻인가요? 시금석이 이제 금 같은 기금속의 어떤 순도를 측정할 수 있는 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안희정 사건이 그러니까 피고인이 워낙 유명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진 면도 분명히 있지만 1심 판결이 나고 주말에 그 많은 시민들이 여성들이 모여왔던 이유는 그 상황, 그러니까
재판되는 범죄 상황에 대해서 너무 이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직장에서 감독 관계에 있는 여성 노동자들이 맞닥뜨릴 수 있는 어떤 성폭력에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가. 폭행협박까지 쓰지 않는데 위력이 작동된 성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가를 볼 수 있는 시금석이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사건이 됐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얘기하는 주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 시금석이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고 희망하는 것은 우리 그때 모였던 그리고 지금 이 방송 시청하고 계시는 여성들, 시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성인지 감수성, 경험칙 이런 것과 법원이 갖고 있는 성인지 감수성 그리고 법원이 생각하는 우리의 경험칙은 이런 거라는 게 엄청난 간극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간극을 얼마나 좁힐 수 있는가에 대한 시금석이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시금치라고 한 줄 알았어. 몰라. 어떻게 석입니다. 네. 저도 시금치인 줄 알았는데. 네. 또 시금치 색깔이네요. 저는 이제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전환이라고 썼고요. 제가 이제 이 사건 공대하면서 많이 느꼈던 어떤 장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안희정이 연설했고 항상 연설하고 사람들한테 주목받았고 혼자 국정 철학을 막 얘기했고 이랬던 사람이 피해자 진술 힘들었지만 13시간 동안 듣는 입장에서 앉아보는 거 저는 그런 경험 처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항상 누군가 돌봐야 됐고 24시간 누군가를 케어해야 됐고 그 사람 기분에 맞춰야 됐던 피해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지받고 돌봄의 편지를 받고 당신을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고 내가 이런 걸 받아도 되나? 누가 내 말을 들어줄까? 믿어줄까? 나 같은 사람은 그냥 비서였고 그림자였는데? 라고 하다가 피해자 말할 수 있고 글을 쓸 수 있고 이런 상황들 이거는 미투가 만들어낸 되게 전환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전환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법정일지라도 그래서 안 들었던 무시해도 됐었던 사람 이야기를 이제는 제발 듣고 자신의 위치가 영원하고 혼자의 힘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점을 제발 아는 그런 대전환이 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네, 멋있는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댓글로 다른 분들도 달아주셨어요. 하스타님이 안희정 사건은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다. 딱 전제를 딱 까셨고요. 또 아크릴님은 나에게 안희정 사건은 출발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 굿디디님은 안희정 사건은 마지막 기대도 무너뜨린 사건이다 라고도 해주셨네요. 우리 모두 안희정 사건이 중요한 전환점이자 시금석이자 또 새로운 출발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2월 1일 선고일을 앞두고요.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그리고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재판 방청연대를 당일에 진행한다고요. 혹시 오메님께서 잠깐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12시 30분에 서울고등법원 그 서관 2층으로 오시면은 방청연대 하실 수 있는데 못 들어가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줄을 함께 서도록 해요. 그리고 몇 시부터 가야 되나요? 저 지난번에 저희가 공지를 12시 반에 냈는데 네. 저희가 공지를 괜히 해가지고 상대 측에서 그걸 보고 어머 줄을 미리 쓸 수도 있잖아요. 우리 10시부터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저도 꼭 들어가고 싶은데 어쨌든 이렇게까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알아서 오시고 2시 반에 같이 하고 그다음 3시 반에 동문에서 기자회견 있습니다. 그래서 방청연대 하신 분들 꼭 같이 해주시고 그리고 그 법원 검찰청이랑 그 법원 사이에 에서 6시부터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집회까지도 함께 해주세요. 네. 많이 추울 테니까 그 핫팩이랑 따뜻한 옷 같은 것들을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끝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 말은 꼭 하고 넘어가야겠다. 네, 저부터 하면은 이제 정말 피해자 김지은 씨가 정말 많이 감사해하고 그 서명운동 한번 할 때마다도 어떻게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시간을 내서 이렇게 서명에 참여했을까가 너무나 궁금하고 뵙고 싶고 막 이런 얘기를 좀 전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공대위에도 후원금 참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1심 이후에. 근데 공대위가 후원금 보고를 하고 싶어요. 얼마 입금돼서 몇 명이 보내주셨고 저희가 어떻게 쓰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데도 그것도 엄청 길게 회의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돈에 대해서
공개를 해도 될까? 이것도 무슨 피해자에 대한 공격이 되지 않을까? 사실 그렇게 검토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2심 지나고서는 되게 많은 분들에게 흔쾌히 감사하고 너무 기쁘게 감사함을 드리고 후원금 보고도 하고 그럴 수 있는 날이 꼭 왔으면 좋겠고, 이놈의 피해자다움 다 없어서 이런저런 걱정할 수 없는 날이 꼭 제발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러길 희망합니다. 혹시 마지막 이야기를. 네, 뭐 앞에서 많이 말씀해 주셔서 덧붙일 얘기는 없는데 딱 한 가지만 하자면, 사실은 이 사건은 직장의 성폭력, 성희롱, 직장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그 작년 재작년에 화두였던 갑질하고도 크게 무관하지 않은 사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있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이 사건을 지켜보면서 좀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내 이야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고, 그 피해라면 피해가 법원이라는 내지는 뭐 사법 절차에서 구제가 되는 그런 한국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좋겠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싶은 댓글이 있는데요. 김베르님이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안희정 사건은 끝이자 시작이다. 안희정은 끝이고 미투 운동과 페미니즘은 시작이에요 라고 해주셨네요. 명언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안태근이 2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죠. 그리고 서지현 검사는 1년 만에 다시 방송에 출연하셔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피해자를, 그리고 내부 고발자를 창녀, 꽃뱀, 배신자라고 부르면서 손가락질하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이 잔인한 공동체는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가해자는 감옥으로, 그리고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그리고 성폭력이라고 하는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를 옹호하고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회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안희정 2심 저희 같이 2월 1일에 보면 좋겠고요. 그날 법원 앞에서, 강남 서초 법원 앞에서 봅시다. 지금까지 그린펀치 신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주 뒤 화요일에 돌아올게요. 같이 인사해 주시겠어요? 안녕. 안녕.